1894년 청나라가 일본에 뜯긴 배상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국가 예산 4년치 2억냥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이에요. 일본은 이 돈의 80%를 군비 확장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렇게 키운 괴물 같은 군대가 40년 뒤에 뭘 했냐면 3,800만 명이 죽는 중일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전쟁이 만든 문제들, 센카쿠 분쟁, 대만 위기, 한반도 분단, 이게 지금 2026년에도 안 끝났어요. 130년짜리 전쟁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볼게요. 자, 청일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면 좀 더 과거로 가야 됩니다. 1868년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요. 일본판 근대화 혁명이었죠. 근데 이게 왜 시작됐냐면 미국 페리 제독이 흑선이라 불리는 군함을 끌고 와서 일본 앞바다를 박살낸 거예요. 문 열어, 안 열면 쏜다. 일본은 완전 굴욕적인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급 사무라이들이 핵심적인 걸 깨달아요. 바다를 장악하는 놈이 세계를 장악한다. 영국처럼 미국처럼. 그래서 일본이 뭘 했냐면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1875년 운요호라는 군함을 조선 강화도 앞바다에 보냈어요. 미국이 자기한테 한 짓을 복사해서 조선에 붙여넣기 한 거예요. 조선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아, 방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게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자. 결과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선에 대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됩니다. 일본의 대륙 진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근데 일본의 야심은 조선만이 아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1879년 독립왕국이었던 류쿠를 강제로 합병해서 오키나와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류크 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멀쩡한 독립왕국을 하루아침에 흡수해버린 거예요. 1884년에는 센카쿠 열도까지 선점합니다. 빈 땅이니까 먼저 찜하면 임자라는 논리였죠. 근데 과연 무주지였을까요? 중국 해상지도에는 1403년부터 이 섬이 등장합니다. 어쨌거나 일본은 가져갔어요. 오키나와, 센카쿠, 그리고 최종 목표는 타이완. 이 세 곳을 쭉 연결하면 하나의 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라인이 완성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바다 위에 거대한 방어벽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게요. 1882년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조선 구군대가 13개월이나 월급을 못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청나라가 군대 3,000명을 보내서 진압해버려요. 외세의 개입이었습니다. 2년 뒤인 1884년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지만 세 날 만에 실패하고 청나라 영향력만 더 강해집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갔고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알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1885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한쪽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다른 쪽한테 먼저 알려야 한다. 언뜻 들으면 공평해 보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요. 한 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 군대도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 조약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9년 뒤 이 한 줄짜리 약속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집는 전쟁의 방아쇠가 돼요. 그리고 드디어 1894년 일본이 기다리던 기회가 조선에서 터집니다. 1894년 조선 남쪽에서 동학 농민혁명이 터집니다. 농민들이 부패한 관리 조병갑한테 분노해서 들고 일어난 건데 조선 정부는 이걸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청군이 들어오죠.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텐진 조약 기억하시죠? 한쪽이 군대를 보내면 다른 쪽도 보낼 수 있다는 그 약속이에요. 일본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군이 들어오자마자 됐다. 텐진 조약 발동하고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에요. 동학군이 우리 때문에 외세가 개입됐다며 스스로 전주성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청군도 진압할 대상이 없어졌으니 우리도 돌아가지 하고 철수하려 하죠.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갑니다. 됐어, 너 혼자 가라. 우리는 안 간다. 그리고 경복궁으로 들어가서 고종을 겁박해요.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한테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좋은 소리 같죠? 실은 청나라를 완전히 밀어내고 자기네가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고종도 바보는 아니라서 이 속셈을 알았지만 일본군 앞에서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1894년 7월 25일 안산 풍도 앞바다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을 때립니다. 청나라 함선에 조준 사격을 가한 거예요. 이 풍도 해전에서 고승호에 타고 있던 약 1200명 중 800명 이상이 수장됐어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한테 조준 사격까지 했습니다. 이후 천안성환 전투, 평양 전투에서도 청나라는 연전 연패예요. 평양 전투가 사실상 진짜 A급 매치였는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청나라가 크게 깨지죠. 이게 진짜 웃긴 부분인데요. 당시 조선인들은 오히려 일본군을 응원했습니다. 왜냐면 청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약탈을 했거든요. 규율 없는 오합지졸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일본군은 근대화된 군대답게 군기가 잡혀 있었어요. 민심 잃으면 안 되니까 절대 약탈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선 백성 입장에서는 차라리 저쪽이 낫네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건 나중에 알게 돼요. 자, 전쟁이 일본 쪽으로 기우는 동안 류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군이 요동반도 끝 류순을 점령하면서 민간인을 학살한 거예요. 추정 사망자가 최소 2,600명에서 최대 2만 명까지 나와요. 이건 나중에 벌어질 더 큰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마지막 승부는 바다에서 갈렸어요. 청나라 북양함대에는 독일이 만들어준 최강급 철갑군함 진원함과 정원함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스펙만 보면 일본이 못 당할 배였습니다. 근데 배가 있으면 뭐합니까? 서태후가 자기 여름별장 이화원 짓느라 군비를 몽땅 돌려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포탄이 부족해서 흙이랑 시멘트로 포탄을 만들어 쐈어요. 당연히 안 터지죠. 세계급 군함을 갖고도 흙포탄으로 싸운 겁니다. 결국 웨이아이 해전에서 북양함대는 완전히 괴멸됩니다. 정원함은 적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자폭하겠다며 스스로 가라앉았고 진원함은 일본에 노획당했어요. 자, 청나라가 졌습니다. 이제 뭔가 토해내야 되겠죠?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이 130년 뒤인 지금까지도 동아시아를 뒤흔들고 있어요. 1895년 4월 17일 청나라가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으러 간 곳이 어디였냐면요. 시모노세키에 있는 춘판로라는 보거집이었습니다. 네, 보거집이요. 이토 히로부미가 즐겨 다니던 단골집인데 청나라 넘버2 이홍장을 거기로 불러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전쟁에서 진 나라의 대신을 상대국 총미 단골 보거집으로 부르다니 이건 뭐 굴욕을 넘어서 모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보거집이 남아있는데요. 1층 식당에 나무 테이블 하나를 유리 케이스로 덮어놨어요. 거기가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홍장이 회담장을 나서는데 일본 극우 청년 고야마라는 자가 총을 쏜 겁니다. 왼쪽 뺨에 총알이 박혔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일본 입장에서 여론이 확 나빠진 거죠. 메이지 천황까지 직접 의사를 보내서 치료해줬어요. 그래서 원래 배상금 3억량을 요구하려던 걸 2억량으로 깎아줬습니다. 총 맞고 깎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 조약의 내용이 진짜 무섭습니다. 첫째,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좋은 소리처럼 들리죠? 실은 청나라 너 영원히 손 떼.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때부터 조선은 일본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10년 뒤 을사조약, 15년 뒤 한일병합. 그 시작이 바로 이 한 줄이었어요. 둘째, 랴오둥반도 할양. 셋째, 타이완 할양. 이때부터 1945년까지 50년간 일본 식민지가 됩니다. 넷째, 배상금 2억량. 이게 얼마냐면 당시 일본 국가예산 4년치예요. 청나라 입장에선 세출 예산 3년치를 통째로 뜯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슬쩍 하나 더 챙긴 게 있어요. 센카쿠 열도. 1884년에 발견했다고 주장하더니 이 시점에 공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이걸 인정 안 해요. 타이완을 준다고 했지 센카쿠를 준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게 지금 2026년에도 양국이 싸우고 있는 센카쿠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이 돈으로 일본이 뭘 만들었냐면요. 배상금 2억량의 80%를 군비 확장에 쏟아부었어요. 나머지 20%로는 야하타 제철소를 세웠고요. 이 돈이 러일 전쟁 준비 자금이 됐고 이 군사력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40년 뒤에 괴물이 돼서 돌아옵니다. 2억량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군대. 그 군대가 1937년 드디어 중국 본토를 향해 진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전쟁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당시 중국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1936년에 시안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군벌 장쉐량이 장제스를 납치해서 공산당이랑 싸우지 말고 일본이랑 싸우라고 협박한 겁니다. 결국 장제스는 공산당과 손을 잡아요. 이게 국공합작인데 나중에 보면 이게 장제스한테는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근처 루거우차오라는 다리에서 총성이 울려요. 일본군 장교 무타구치 레냐가 상부 허락도 없이 독단으로 공격 명령을 내린 겁니다.
총성 한 발. 그게 8년짜리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베이징, 텐진, 이틀 간격으로 두 대도시가 함락돼요. 그러고는 상하이로 밀고 내려옵니다. 중국군이 70만을 쏟아부었어요. 3달 동안 버텼습니다. 일본군 사상자 4만 이상을 냈어요. 근데 결국 뚫리죠.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1937년 12월 난징이 함락돼요. 그리고 약 6주 동안 일본군은 민간인을 무차별로 학살합니다.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경쟁까지 벌였어요. 중국 공식 기록으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938년 6월 장제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본군의 진격을 막으려고 자기 나라 황허강 제방을 폭파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사망자 50만에서 90만 명, 이재민 수백만 명, 침수 면적 5만 4천 제곱킬로미터, 이게 서울 면적의 89배입니다. 자기 국민을 수십만 명 죽여서 적군을 막겠다는 판단이었어요. 솔직히 이건 상식 밖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장제스는 이걸 일본군 공습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지만 진실은 미국 대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고도 끝이 아닙니다. 충칭으로 수도를 옮긴 장제스를 쫓아서 일본은 5년 넘게 폭격을 퍼부어요. 소위탄으로 도시를 불태우고 가옥 1만여 채를 파괴했습니다. 심할 때는 이틀 만에 민간인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얼빈에서는 731 부대가 페스트균 같은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서 실전에 뿌렸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학살 실험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일본은 중국을 완전히 이기지 못했어요. 전선이 너무 넓었거든요. 1939년에는 80만 명을 중국에 투입했는데도 병력이 분산돼서 더 이상 공세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중국에 필요한 물자를 끊으려고 동남아를 침공해요. 동남아를 먹으려니까 미국이 석유를 끊습니다. 석유가 끊기니까 진주만을 공습하죠. 중국을 이기려고 동남아를 치고 동남아를 먹으려고 미국을 건드린 겁니다. 광기의 사슬이었어요. 결국 원자폭탄 2발로 끝이 납니다. 1945년 항복 당시 중국에 주둔하던 일본군만 105만 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중국에서만 최소 1,400만에서 최대 3,5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진짜 웃긴 부분인데요. 아니 웃기다기보단 허탈한 건데요. 8년 동안 목숨 걸고 일본이랑 싸운 건 장제스의 국민당이었습니다. 1944년에는 이치고 작전이라고 해서 일본군 50만 명이 2,400km를 밀고 내려오는 대륙 뚫기 작전까지 막아냈어요. 근데 그 사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뭘 했냐면요. 거의 안 싸웠습니다. 1937년에 4만 5천 명이던 병력을 전쟁이 끝날 때쯤엔 정규군 130만 명으로 불렸어요. 싸우는 척하면서 세력만 키운 거죠. 결과요? 싸운 건 장제스인데 나라는 마오쩌둥이 가져갔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진 장제스는 대만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마오쩌둥이 세운 나라에서 대약진운동으로 또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8년 전쟁보다 자국 정책에 의한 사망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 자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역사에서 가장 허탈한 결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전쟁이 끝나고 동아시아는 평화로워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가져간 것들 기억나시죠? 타이완, 센카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 이 세 가지가 지금 2026년에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분쟁의 씨앗이에요. 먼저 타이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넘어간 타이완은 50년간 식민지로 있다가 1945년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곳이 중화민국이었거든요. 그러다 국공대전에서 진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지금의 양안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130년 전 보거직 조약이 없었으면 이 구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센카쿠,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직전에 일본이 슬쩍 편입한 이 작은 섬들이 지금 동아시아 최대 화약고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중국 해경이 센카쿠 근처 일본 어선한테 여기 중국 영해다 하면서 강제로 쫓아냈고요. 2026년 2월에는 아예 중국 해양경찰이 센카쿠 열도를 공개 시찰까지 했습니다. 3월에는 중국 해양조사선이 센카쿠 인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게 단순히 섬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에 전쟁이 나면 일본도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 발언했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일본산 해산물 수입 중단, 일본 여행 취소, 항공권 54만 3천 장이 취소됐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경제 손실만 5억에서 12억 달러 추정이에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까지 통제하면 일본 GDP가 최대 0.43% 하락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은 독립국이라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10년 뒤 을사조약, 15년 뒤 한일병합, 35년간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 분단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뿌리가 바로 저 보거집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겁니다. 130년 전 보거집에서 맺은 조약 하나가 타이완 문제를 만들었고 센카쿠 분쟁을 만들었고 한반도 분단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만든 문제들은 아직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130년 전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